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는 상승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과 부딪혀 70대 택시 기사가 다쳤습니다. 경찰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총선 결과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참모진들의 후속 인사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임명부터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발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이후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적 쇄신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비서실장 임명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비서실장을 임명해야 구체적인 조직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대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 협치 의지를 밝혔는데 후임 총리 인선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거부감이 적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전현직 다선 정치인들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다며 정무 감각이 탁월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듣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 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방식에 대해선 주말 내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총선 참패를 두고 정부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전향적인 국정기조 전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도부는 패배의 원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중진 당선인들로부터 먼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묵혀뒀던 대통령실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참모진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총선 전엔 당내에서 언급을 꺼렸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험지 도봉갑에서 보수정당의 16년 만에 승리를 가져온 김재섭 당선인이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 최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도 나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 한동훈 한계론을 제기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당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 말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참패 원인 분석부터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 중진 당선인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하고 당 수습 방안에 관해서 10시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중진의 고견을 들으며 용산 책임론, 한동훈 전략 부재론 등 현재 나오는 지적들을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선 이상 참석 대상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윤계 압박으로 밀려났던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 등입니다. 간담회 이후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비대위 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각각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 방명록에는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고 남겼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면 응할 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회담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소회를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변하겠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당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야죠. 일단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언론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조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제3지대에서 소수 의석을 얻은 두 당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먼저 개혁신당은 선명한 보수 야당의 역할을 자신했고 또 새로운미래는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을 얻어 22대 국회 유일한 보수 성향 야당이 된 개혁신당. 소수지만 일당 100 역할을 자신하는데 반윤 색채를 공언하며 보수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야당으로서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겁니다. 사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며 어려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연일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협력 노선을 구축할 거로 보입니다. 단 한석 확보에 그친 새로운 미래는 원내에서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처지가 됐는데 당의 진로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성찰의 과정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독자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하는 그런 방향과 방법들이 전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미래를 비롯한 소수 정당들과 손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벌써 날이 더워지네요. 네, 기온을 보면 4월이 맞나 싶으시죠?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아서 더 덥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청주, 강원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오늘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1.8도, 강릉 17.9도, 대구 11.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대부분 25도로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강릉 26도, 원주와 청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밤에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악관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진짜라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했고 주식은 내리고 금값은 오르는 등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위협이 실제이며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미국의 군대와 시설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달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이 보복을 천명해왔고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데 따른 반응입니다. It would be imprudent if we didn't take a look at our own posture in the region to make sure that we're properly prepared as well.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도 자국민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이런 긴장 고조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배럴에 92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원유값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들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값이 오르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금은 한때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4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달러값도 비싸졌습니다. 반면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는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One being the Iranian conflict that just came out on top of a fear the Fed is not going to cut interest rates in June, higher for longer. 수개월 동안 우려해왔던 중동 전쟁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출렁이고 국내에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어제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거란 언급에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국내에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적으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가 자극받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관심이 쏠린 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은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에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하반기까지 아우르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6개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통위원 전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미국의 물가가 상승세로 나타난 데 이어 한은에서도 유보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동안 20원 넘게 오르며 1,37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수출 호조로 경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도 줄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림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위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 대구에선 달리던 차에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경준 기자입니다. 밤거리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인도를 타고 올라 건물에 부딪힌 뒤 튕겨나갑니다. 그 충격에 건물 출입문이 부서져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는데 한 2분 정도 뒤에 갑자기 타이어 끄는 소리, 끼익 이런 소리 나고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머리를 다진 택시 운전자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따라 세워진 방음벽이 불에 타며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 신천대로 인근을 달리던 차에서 난 불이 옆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불이 난 거 알아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길이 잡힐 때까지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한 경감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편의점을 맡겼더니 기프트 카드 등의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절도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험 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에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의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30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럼 수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죄자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믿죠. 또 다른 편의점주도 같은 수법에 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네이버페이와 기프트카드에 현금을 충전한 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경찰 신고할 때까지도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알바를 이제 구하고 살까. 어쨌든 우리는 알바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털렸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도로부터 현금을 도난당하면 보험 처리를 통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범행을 하면 고용한 편의점주에게도 책임이 생겨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핸드폰에 충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버다. 차라리 돈을 갖고 날랐으면 차라리 그게 나은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부산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56km나 떨어진 울산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주차장.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쯤 50대 남성이 이곳에 차를 세우고 119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구급대는 7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송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등 10여 곳을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구급 차량이 이곳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송 가능한 병원으로 향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이었습니다. 환자가 이송된 곳은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 수술이 시급한 급성 대동맥 박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진단을 내리고 수술하려고 했으나 의사분이 수술 중이라서 결국 환자는 56km 떨어진 울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고 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9 신고가 이뤄지고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엿새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전공이 집단 사직의 영향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전공의 사직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흉부외과 의사가 또 부족하고 대동맥 박리 수술을 그렇게
응급수술로 하는 그런 병원 많지 않은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 공백 사태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는 어제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총선 포퓰리즘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던 여론조차 떠나갔다면서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로 의료 공백을 수습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모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노동자로서 사직하거나 이직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각 직역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총선 이후 이틀째 의료계의 대화 제한 없이 비공개 회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꽃의 섬으로 불리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는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걸쳐 만개한 튤립꽃 260만 송이를 볼 수 있는 박람회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궁전 모양의 터널을 지나자 튤립꽃이 만발한 드넓은 벌판이 펼쳐집니다. 나무와 벌, 새 모양으로 피어난 수천 송이 튤립꽃, 마치 술을 놓은 듯합니다. 지난해 11월 파종한 튤립국은 260만 개가 겨울을 견뎌내고 넉 달여 만에 완연한 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은 꽃의 향연에 기념 촬영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형형색색 꽃송이만큼이나 화사한 웃음꽃도 끊이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너무 잘해놓고 우리 친구들하고 오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잘해놓으셨고 행복합니다. 아주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에겐 꽃으로 감싼 8m 크기의 대형 동물 조형물이 단연 인기입니다. 태안에 꽃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SNS에서 보고 한번 찾아와 봤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꽃들도 이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린 튤립의 향연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260만 구의 튤립을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손수 다 꽃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만 30만 명이 찾는 등 충남 서해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튤립 박람회가 다채로운 볼거리로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벚꽃은 아쉽게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꽃구경 나온 차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정체가 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 4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가니까요.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노선 외곽 쪽은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고속도로 많이 혼잡하진 않은데요. 지금 영동선 용인 부근은 강릉 쪽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잠원부터 서초까지 3km 구간 막히고 이후로는 신갈분기점과 수원신갈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외곽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2km 구간 어려운데요. 이후 서해대교 부근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안개 구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30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청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1.3도, 진주 7.9도, 대전 10.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가 28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27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밤에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는 상승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과 부딪혀 70대 택시기사가 다쳤습니다. 경찰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한 채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여러 정책들이 이번 총선 여당의 참패로 동력을 잃으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경제 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만큼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야당 동의 없인 폐지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감세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하겠습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선거구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간 상황. 여당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대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 총선 험지로 불리는 곳에서 살아 돌아온 주역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됐고
인천에서는 윤상현 후보와 배준영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멸을 막아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절반인 9석 확보를 목표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부산 18개 의석 가운데 단 한 석만을 민주당이 차지해 3석을 차지했던 21대 총선보다도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이 차지한 단 한 석은 부산 북갑 지역구.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를 누르며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흠지를 일궈 온 만큼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북구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 엄지로 분류되는 인천의 경우 14석 가운데 민주당이 12석을 석권하며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확보한 이는 단 2명. 배준영 후보가 인천 중강화 옹진에서 지역구를 지켜냈고 인천 동미추홀 을에서 윤상현 후보가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다 단 0.89%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인천 지역 전멸을 막아냈습니다. 전 선거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심의 따가운 해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특히 윤상현 후보는 보수험지인 수도권에서 5회 연속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며 당내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지역구와는 또 다른 표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비례국회의원 당선인을 낸 4개 정당을 중심으로 오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해 의석을 얻은 정당은 4곳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28석이 범야권입니다. 전국 득표율로 보면 야 3당이 54.55%로 국민의미래 36.67%보다 18%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의미래나 야 3당 모두 전국 득표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은 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25개 지역구 모두를 가져간 대구 경북의 경우 비례투표에선 60% 남짓 득표율을 보였고 야 3당은 지역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비례에서 30% 안팎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은 지역구 18석 가운데 17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비례에선 국민의미래가 야 3당보다 오히려 득표율이 0.5%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호남의 경우 민주당이 지역구 28곳을 싹쓸이했는데 국민의미래 비례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벽이 여전했습니다. 예견됐던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실제 확인됐는데 전국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2%포인트 정도밖에 뒤지지 않았고 특히 호남과 부산, 세종 등 5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의석 확보는 실패했지만 자유통일당은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은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들과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의 당선인들 비례 재선부터 금메달 리스트까지 각양각색인데요. 김보담 기자가 비례 당선인들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14석을 확보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도 당선인이 됐습니다. 국민 무시, 국정 무능, 민생 무지의 윤석열 정권을 바로잡고 반드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던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사격 황제로도 불리는 진종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도 당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말 절박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좀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으로 12석을 얻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도 당선됐는데 재판 중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례의원 2석을 받은 개혁신당에서는 의사 출신 이주영 전 교수와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해군은 전략 자산인 핵 항공모함을 이례적으로 한미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베트함의 비행갑판,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엔진 굉음과 함께 속도를 내더니 수초 만에 출격합니다. 승조원의 수신호에 맞춰 다른 전투기들도 갑판에서 날아오릅니다. 이틀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군함 6척이 참가했습니다. 90여 대의 함재기가 실려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모 루즈베트함 내부도 한미일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ith our allies,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we are well prepared and postured to defend ourselves and defend our allies.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일의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3자 훈련 계획의 이행 차원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수중 위협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과 북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도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 정상회담에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해경선을 투입하고 주중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외교 비자를 면제하고 세관 검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 해경 함정편대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순찰했습니다. 일본 11광구 해상보안본부는 미나미코지마 동남동쪽과 다이쇼지마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각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일본 영해를 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중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中国对钓鱼岛及其附属岛屿同样拥有无可争辩的主权。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 수석공사도 초치해 일본이 미국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방문 중인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외교비자 면제와 세관 검역, 방송, 택배 분야 등에서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오늘 귀국길에 오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대북 경제 지원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대응해 나갈지, 북한과 러시아의 손을 더 강하게 잡을지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갑질 논란에 대해 다음 주부터 현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가량 주중 대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번 주말 베이징에 감사팀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한 주재관이 정 대사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유료 회원제 월 회비를 60%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유료 회원만 1,400만 명 정도나 되는데요. 회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다른 유통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오늘부터 한 달에 4,990원인 유료 멤버십 회비를 7,89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의 인상으로 인상률은 58%에 이릅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8월부터 인상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5,000원 넘어가면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자주 쓰는 편이기는 해도 그거를 배송비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배송비를 한 달에 뭐 8,000원 가까이 내고 쓸 만큼 3,000원 정도는 더 내도 어쨌든 그거보다는 혜택을 더 보고 있긴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러다 그냥 계속 올릴까 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쿠팡은 2019년 월 3,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요금제로 유료 회원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 4,990원으로 월 회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회비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멤버십 가입자 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쿠팡 측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세에 맞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회비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인상된 회비가 다른 OTT 서비스의 구독료와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른 유통 서비스의 멤버십과 비교하면 다소 비싸집니다. 회비 인상분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용자들은 이탈에 대체제를 찾을 것으로 보여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부 운전자의 면허증 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예약하거나 면허를 갱신하려면 꼭 이 사이트를 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의 신상 정보가 이곳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1차 인증을 거친 뒤 추가로 개인 인증 절차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인증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는데도 로그인이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증에 성공한 범죄 조직은 특정 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는 물론 증명사진, 휴대전화 번호까지 탈취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파악된 것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황당 그 자체죠. 또 어떤 피해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위조해가지고 어떤 실물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줄지. 도로교통공단은 문제가 된 인증 기능은 이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사고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중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일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행이 일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집 근처와 놀이터였습니다. 김리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초등학생에게 불쑥 다가갑니다. 뭔가 말을 거는 듯 한참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까지 쫓아가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뒤돌아갑니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처음에 뭐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거기가 유동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끔 다가와가지고 이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4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아동을 노린 이런 강제추행은 학교와 공공시설 등 익숙한 곳에서 많이 벌어졌고 특히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경우가 26%나 됐습니다.
또 아동은 생활 반경이 낮잖아요. 청소년처럼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도 대체로 아이들의 집 앞이나 뭐 학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게 범행 역시 대낮에 집중돼 가급적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여럿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회사 돈을 70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과 그 동생에 대해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중형 선고 이유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에서 회사 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에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각각 332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가운데 50억 원가량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6년 동안 회사 돈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송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씨는 회사 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3년, 동생 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93억 원대 횡령이 추가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규모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신나게 EDM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들. 어라? 근데 자세히 보니 페스티벌이 범상치 않습니다. 합장을 하고 뛰는데 열광하는 할머니도 곳곳에 보이고요. 들리는 가사도 심상치 않아요. DJ는 심지어 스님? 그런데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쪽에서는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차를 마시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싶은 현장, 바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전부터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는 불박근황이라는 참신한 문구로 이목을 끌었어요. 여러분, 의심할 수 있지만 조계종이 주최하는 종교 행사 맞습니다. 이 소식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행사 당일 현장은 예상대로 핫했죠. 기대 이상이세요? 와야죠. 제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종교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사실 모태신앙 기독교도인데 제가 한복에도 관심이 많고 또 사찰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원래 불교에 관심 있었는데 친구가 오자고 해가지고 요가를 좋아하는데 불교 쪽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날 이렇게 힙한 굿즈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쪽에선 나만의 공덕을 쌓을 수도 있었어요.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뉴진 스님이었죠. 현장에서도 뉴진 스님의 디제잉과 퍼포먼스가 엄청났는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몰랐고요. 국제 불교 박람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걸었던 거는 10년이 거의 다 됐는데 불빛이 쨍쨍하게 떠 있고 형광등이 환하게 떠 있는데도 이렇게 본인이 잘 보이는데도 엄청 놀아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중장년층들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MZ라고 하죠. 그런 거 잘 몰라서 이제 연령대가 다양해졌습니다. 떼창되었던 노래의 가사도 인상적이었어요. 친구가 달라가서부터 미래가 보여서부터 이 또한 지나가니 이 또한 지나가니
가사는 제가 다 썼고요. 요즘에 좀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과거엔 정적이고 재미없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불교 브랜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힙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색적인 불교 박람회 어떠셨나요? 오늘 한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과 청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는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가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제주는 아침까지 1mm 미만의 비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이 9.3도, 세종 9.9도, 진주 7.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와 청주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아침과 비교해서 15도에서 2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는 곳도 있기 때문에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는 상승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과 부딪혀 70대 택시 기사가 다쳤습니다. 또 경찰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한 채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광장 2부입니다. 총선 결과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 사의를 밝힌 참모진들의 후속 인사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임명부터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발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이후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적 쇄신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비서실장 임명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비서실장을 임명해야 구체적인 조직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대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 협치 의지를 밝혔는데 후임 총리 인선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거부감이 적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전현직 다선 정치인들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다며 정무 감각이 탁월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듣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 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방식에 대해선 주말 내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인적 쇄신과 더불어 전향적인 국정기조 전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도부는 패배 원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중진 당선인들로부터 먼저 혼란 수습 방안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묵혀뒀던 대통령실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참모진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총선 전엔 당내에서 언급을 꺼렸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험지 도봉갑에서 보수 정당의 16년 만에 승리를 가져온 김재섭 당선인이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 최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도 나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 한동훈 한계론을 제기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당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 말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참패 원인 분석부터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 중진 당선인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하고 당 수습 방안에 관해서 10시쯤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진의 고견을 들으며 용산 책임론, 한동훈 전략 부재론 등 현재 나오는 지적들을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선 이상 참석 대상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윤계 압박으로 밀려났던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 등입니다. 간담회 이후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비대위 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대통령의 회담 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 방명록에는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고 남겼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면 응할 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회담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소회를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변하겠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당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야죠. 일단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언론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조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 총선 소수 의석을 얻은 제3지대 두 당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먼저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선명한 보수 야당의 역할을 자신했고 또 새로운 미래는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을 얻어 22대 국회 유일한 보수 성향 야당이 된 개혁신당. 소수지만 일당 100 역할을 자신하는데 반윤 색채를 공언하며 보수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겁니다.
사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며 어려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연일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협력 노선을 구축할 거로 보입니다. 단 한석 확보에 그친 새로운 미래는 원내에서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처지가 됐는데 당의 진로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성찰의 과정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독자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하는 그런 방향과 방법들이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미래를 비롯한 소수 정당들과 손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네, 백악관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진짜라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했고 주식은 내리고 금값은 오르는 등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위협이 실제이며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미국의 군대와 시설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달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이 보복을 천명해왔고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데 따른 반응입니다. It would be imprudent if we didn't take a look at our own posture in the region to make sure that we're properly prepared as well.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도 자국민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이런 긴장 고조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배럴에 $92를 돌파하는 등 국제 원유값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들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값이 오르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금은 한때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4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달러값도 비싸졌습니다. 반면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는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One being the Iranian conflict that just came out on top of a fear the Fed is not going to cut interest rates in June, higher for longer. 수개월 동안 우려해왔던 중동 전쟁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출렁이고 국내에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어제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거란 언급에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국내에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적으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가 자극받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관심이 쏠린 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은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에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하반기까지 아우르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6개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통위원 전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미국의 물가가 상승세로 나타난 데 이어 한은에서도 유보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동안 20원 넘게 오르며 1,37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수출 호조로 경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도 줄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대구에선 달리던 차에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거리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인도를 타고 올라 건물에 부딪힌 뒤 튕겨나갑니다. 그 충격에 건물 출입문이 부서져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는데 한 2분 정도 뒤에 갑자기 타이어 끄는 소리, 끼익 이런 소리 나고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머리를 다친 택시 운전자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따라 세워진 방음벽이 불에 타며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 신천대로 인근을 달리던 차에서 난 불이 옆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불이 난 걸 알아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길이 잡힐 때까지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한 경감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부산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이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서 56km나 떨어진 울산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차장.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쯤 50대 남성이 이곳에 차를 세우고 119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구급대는 7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송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등 10여 곳을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구급 차량이 이곳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송 가능한 병원으로 향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이었습니다. 환자가 이송된 곳은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 수술이 시급한 급성 대동맥 박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진단을 내리고 수술하려고 했으나 의사분이 수술 중이라서 결국 환자는 56km 떨어진 울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고 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9 신고가 이뤄지고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엿새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전공이 집단 사직의 영향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전공의 사직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흉부외과 의사가 또 부족하고 대동맥 박리 수술을 그렇게 응급수술로 하는 그런 병원 많지 않은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 공백 사태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총선 이후 처음 가진 의사협회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총선 포퓰리즘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던 여론조차 떠나갔다면서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로 의료 공백을 수습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직 전공이 1,300여 명이 모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노동자로서 사직하거나 이직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각 직역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총선 이후 이틀째 의료계의 대화 제한 없이 비공개 회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핵심 경제 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만큼 상당 부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야당 동의 없인 폐지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감세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하겠습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선거구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간 상황. 여당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대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전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의 도시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아랍 문화와 접목한 한복들도 같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랍 문화와 접목된 새로운 한복이 선보입니다. 아랍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도 한복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It was unique and how hanbok is represented in different forms. Just not the classic hanbok what we have seen in televisions and dramas, but I really like the fusion.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사막에서 피어난 태극.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조화를 이룬 점에 착안해 다양한 문화적 융합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신체를 덮는 의상을 선호하는 아랍 문화에서 한복은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190여 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두바이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무대에 오른 점도 현지인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스타일에서도 히잡이 쓴 거, 쓰지 않은 것, 조금 더 다리가 노출된 거, 노출되지 않은 것 등 다양한 인종들도 즐길 수 있는 패션으로 준비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양국의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꽃의 섬으로 불리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는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걸쳐 만개한 튤립꽃 260만 송이를 볼 수 있는 박람회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궁전 모양의 터널을 지나자 튤립꽃이 만발한 드넓은 벌판이 펼쳐집니다. 나무와 벌, 새 모양으로 피어난 수천 송이 튤립꽃, 마치 술을 놓은 듯합니다. 지난해 11월 파종한 튤립국은 260만 개가 겨울을 견뎌내고 넉 달여 만에 완연한 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 둘. 눈길을 사로잡은 꽃의 향연에 기념 촬영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형형색색 꽃송이만큼이나 화사한 웃음꽃도 끊이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너무 잘 해놓고 우리 친구들하고 오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잘 해놓으셨고 행복합니다. 아주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에겐
꽃으로 감싼 8m 크기의 대형 동물 조형물이 단연 인기입니다. 태안에 꽃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SNS에서 보고 한번 찾아와 봤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꽃들도 이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린 튤립의 향연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260만 구의 튤립을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손수 다 꽃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만 30만 명이 찾는 등 충남 서해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튤립 박람회가 다채로운 볼거리로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기온을 보면 4월 중순이 맞나 싶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평년 기온은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금 수도권과 청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인데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춘천이 7.3도, 대구 10.9도, 목포 11.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춘천과 원주 28도 예상되고 대전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27도로 내륙 지역은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미 해군이 이례적으로 전략자산인 핵 항공모함을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베트함의 비행갑판,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엔진 굉음과 함께 속도를 내더니 수초 만에 출격합니다. 승조원의 수신호에 맞춰 다른 전투기들도 갑판에서 날아오릅니다. 이틀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군함 6척이 참가했습니다. 90여 대의 함재기가 실려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모 루즈베트함 내부도 한미일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ith our allies,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we are well prepared and postured to defend ourselves and defend our allies.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일의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3자 훈련 계획의 이행 차원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수중 위협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과 북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도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에 해경선을 투입하고 주중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북한과는 외교 비자를 면제하고 세관 검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 해경 함정편대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를 순찰했습니다. 일본 11광구 해상보안본부는 미나미코지마 동남동쪽과 다이쇼지마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각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일본 영해를 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중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中国对钓鱼岛及其附属岛屿同样拥有无可争辩的主权。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 수석공사도 초치해 일본이 미국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방문 중인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외교비자 면제와 세관 검역, 방송, 택배 분야 등에서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오늘 귀국길에 오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대북 경제 지원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대응해 나갈지, 북한과 러시아의 손을 더 강하게 잡을지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병맥주 상자 수십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맥주병들이 깨지면서 주변으로 유리 파편이 튀어 1시간 넘게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유료 회원제의 월 회비를 5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또 다른 유통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은 오늘부터 한 달에 4,990원인 유료 멤버십 회비를 7,89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의 인상으로 인상률은 58%에 이릅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8월부터 인상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5,000원 넘어가면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자주 쓰는 편이기는 해도 그거를 배송비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배송비를 한 달에 뭐 8,000원 가까이 내고 쓸 만큼 3,000원 정도는 더 내도 어쨌든 그거보다는 혜택을 더 보고 있긴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러다 그냥 계속 올릴까 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쿠팡은 2019년 월 3,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요금제로 유료 회원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 4,990원으로 월 회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회비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멤버십 가입자 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쿠팡 측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세에 맞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회비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인상된 회비가 다른 OTT 서비스의 구독료와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른 유통 서비스의 멤버십과 비교하면 다소 비싸집니다. 회비 인상분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용자들은 이탈에 대체제를 찾을 것으로 보여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의 신상 정보가 있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부 운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 통보 전까지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합 민원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예약하거나 면허를 갱신하려면 꼭 이 사이트를 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의 신상 정보가 이곳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1차 인증을 거친 뒤 추가로 개인 인증 절차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인증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는데도 로그인이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증에 성공한 범죄 조직은 특정 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는 물론 증명사진, 휴대전화 번호까지 탈취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파악된 것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황당한 그 자체죠. 또 어떤 피해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위조해가지고 어떤 실물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줄지. 도로교통공단은 문제가 된 인증 기능은 이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사고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중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런 범행이 일어나는 곳, 다름 아닌 아이들의 집 근처와 놀이터였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초등학생에게 불쑥 다가갑니다. 뭔가 말을 거는 듯 한참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까지 쫓아가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뒤돌아갑니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처음에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거기가 유동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끔 다가와가지고 이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4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아동을 노린 이런 강제추행은 학교와 공공시설 등 익숙한 곳에서 많이 벌어졌고 특히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경우가 26%나 됐습니다. 또 아동은 생활 반경이 낮잖아요. 청소년처럼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도 대체로 아이들의 집 앞이나 학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게 범행 역시 대낮에 집중돼 가급적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여럿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단기로 고용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의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났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절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용 책임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에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의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30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럼 수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자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믿죠. 또 다른 편의점주도 같은 수법에 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네이버페이와 기프트카드에 현금을 충전한 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경찰 신고할 때까지도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알바를 이제 구하고 살까. 어쨌든 우리는 알바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털렸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도로부터 현금을 도난당하면 보험 처리를 통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범행을 하면 고용한 편의점주에게도 책임이 생겨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핸드폰에 충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버다. 차라리 돈을 갖고 날랐으면 차라리 그게 나은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울릉도 주변 바다에서 고래 400여 마리가 헤엄치는 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특히 어미와 새끼 밍크고래가 함께 유영하는 진귀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래 2마리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몸길이 약 7m의 어미와 3m의 새끼 밍크고래입니다. 새끼 밍크고래는 어미 고래의 품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어미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호주와 남극 주변에서 남극 밍크고래의 어미와 새끼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촬영된 적은 있지만 북태평양 밍크고래의 어미와 새끼를 카메라에 담아낸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엄마 올라와요. 엄마 나와요, 엄마. 예, 키 바로.
어미와 새끼 두 마리 모두에게선 열대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상어에게 물린 상처가 관찰됐습니다. 어미 밍크고래가 태평양 중서부 따뜻한 바다에서 낳은 새끼를 데리고 대한해협을 거쳐 울릉도 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수염 고래류들은 좀 더 따뜻한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먹이가 풍부한 극지방의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우리나라 동해를 이동하기도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울릉도 연안까지 해양 포유류 분포 조사를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밍크고래 3마리와 참돌고래 400마리, 미확인 고래 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동해를 오가는 밍크고래의 회유 시기와 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봄나들이 떠나시나요? 수도권의 벚꽃이 예뻤던 지난 주말에 비해선 이번 주말 정체가 심하진 않겠는데요. 그래도 최근 4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 축제를 향해 장거리 이동하신다면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에는 부산 쪽 기흥과 오산 일대 정체가 빠르게 길어집니다. 충청권에서도 천안 일대 정체가 7km 구간이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은 남풍세를 시작으로 10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외곽 쪽 총 25km 구간 막힙니다. 매송 휴게소와 팔탄 분기점 사이가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데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도 교통량 많아지고 있고요. 곳곳에 안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신나게 EDM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들. 어라? 근데 자세히 보니 페스티벌이 범상치 않습니다. 합장을 하고 뛰는데 열광하는 할머니도 곳곳에 보이고요. 들리는 가사도 심상치 않아요. DJ는 심지어 스님? 그런데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쪽에서는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차를 마시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싶은 현장, 바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전부터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는 불박근황이라는 참신한 문구로 이목을 끌었어요. 여러분, 의심할 수 있지만 조계종이 주최하는 종교 행사 맞습니다. 이 소식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행사 당일 현장은 예상대로 핫했죠. 기대 이상이세요? 다음에 이제 와야죠. 제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종교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사실 모태신앙 기독교도인데 제가 한복에도 관심이 많고 또 사찰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원래 불교에 관심 있었는데 친구가 오자고 해가지고 요가를 좋아하는데 불교 쪽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날 이렇게 힙한 굿즈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쪽에선 나만의 공덕을 쌓을 수도 있었어요.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뉴진 스님이었죠. 현장에서도 뉴진 스님의 디제잉과 퍼포먼스가 엄청났는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몰랐고요. 국제 불교 박람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걸었던 거는 10년이 거의 다 됐는데 불빛이 쨍쨍하게 떠 있고 형광등이 환하게 떠 있는데도 이렇게 본인이 잘 보이는데도 엄청 놀아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중장년층들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MZ라고 하죠. 그런 거 잘 몰라서 이제 연령대가 다양해졌습니다. 떼창되었던 노래의 가사도 인상적이었어요. 친구가
지나갈라가 저 고통 미래가 보여 저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가사는 제가 다 썼고요. 요즘에 좀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과거엔 정적이고 재미없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불교 브랜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힙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색적인 불교 박람회 어떠셨나요? 오늘 한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청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여전히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춘천 8.8도, 안동 10도, 대전 11.1도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강릉 26도, 춘천과 원주, 청주가 28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27도로 대부분 25도로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